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열등하게 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 여자들의 생각.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 남성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수천 명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라는 방향으로 몰려들었을까요?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겉모습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도쿄 출신 사라입니다. 30대 초반, 일본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한국,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지. 한국 남자들은 조금 거칠어. 문화적으로 일본만큼 세련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제 주변에서 흔하게 오갔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특별한 의심 없이 말이에요. 마치 공기를 들이마시듯 자연스럽게 그 편견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해 깊이 배울 기회도 없었고 대부분의 정보는 단편적인 뉴스나 어른들의 대화에서 얻은 것뿐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서양 남성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같은 서구 셀러브리티들이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잡지에는 국제연애 특집이 자주 실렸고 대부분 서양 남성과의 로맨스를 다뤘죠. 한국은 로맨스의 대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잡지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로맨스 대상으로 선호하는 나라를 조사했는데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양 남자들은 정말 로맨틱해. 일본 남자들보다 감정 표현도 잘하고 여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 친구 미카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서양 남자와의 데이트를 꿈꿨어요. 커피숍에 앉아 잡지를 넘기며 서양 모델들의 사진을 가리키던 미카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가깝지만 먼 나라였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정치적 갈등 이야기가 나올 때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죠. 그때 한국을 떠올리면 항상 복잡한 역사적 갈등, 긴장된 외교 관계만 생각났습니다. 사람이나 문화보다는 정치적 실체로만 인식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거라고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우리는 너무 편협했어요. 이웃나라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판단했으니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죠. 한국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무심코 틀어놓은 TV에서 특별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았을 뿐이었어요. 요리를 하면서 가끔 화면을 흘깃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화면에 집중하게 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야채 칼을 내려놓고 소파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 젊은 남성들의 군 복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새벽 훈련, 체력 단련, 팀워크를 기르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악 지형을 완전 무장한 채로 행군하는 모습,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고통과 함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장면 하나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국가와 가족을 지킬 차례입니다. 훈련 중인 한 청년의 인터뷰였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힘겹게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렸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어서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홍수로 고립된 마을을 구하기 위해 밤새 모래주머니를 싸는 청년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사명감이 더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카메라는 한 군인이 노인을 업고 물살을 헤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했어요. 군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소파에 깊숙이 앉아 리모컨을 꽉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그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여성 동료들 사이에서 특히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들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끼어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국 남자들, 생각보다 책임감이 강하네. 군대에서 배운 규율이 사회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유미가 말했습니다.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일본 남자들 중에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남자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배우는 건 단순한 군사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넘어 가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성숙함,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을 다하는 태도였죠.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남성들이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남성은 책임을 짊어질 줄 아는 진짜 어른이구나.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 생각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에 들기 전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책임감과 규율이 그들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발현될까? 그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죠.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들을 밤새워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자정이 되면 일어나 노트북을 켜던 그 설렘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주말에는 아예 외출도 줄이고 집에서 드라마 마라톤을 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잊을 정도였어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한국 남성의 이미지와 달랐어요. 그들은 강인하면서도 자상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따뜻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도깨비의 김신이 은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혁이 위험을 무릅쓰고 윤세리를 보호하는 모습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성을 담고 있었어요. 공유가 도깨비 역할로 나오는 장면 기억나? 정말 멋있었어. 친구 아키코가 커피숍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으로 공유의 사진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녀도 한국 드라마의 팬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도쿄 거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응. 강인한데 상처도 있고 로맨틱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해. 그런 조합이 너무 좋더라. 우리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매력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놓인 카페라테가 다 식어버릴 정도로요. 외모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인성, 결단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헌신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드라마 속에서 그들은 항상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중요한 순간에는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모습,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일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과는 뭔가 달라. 아키코가 말했어요.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느낌이야. 맞아요. 일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은 종종 우유부단하거나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 드라마의 남자들은 결함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 남성상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드라마를 본 후 아침에 직장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상상에 빠지곤 했어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였어요. 군 복무라는 특별한 경험이 그들에게 책임감과 결단력을 심어준다면 그건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외모, 인성, 그리고 책임감.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 매력에 저는 점점 더 끌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남성상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제 기준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 남성의 매력에 빠져들었지만 곧 저는 더 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라는 의료 드라마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로맨틱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 의사와 간호사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달랐어요. 첫 회부터 쏟아지는 의학 용어와 현실적인 병원 풍경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드라마는 한국의 의료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권력과 돈에 의해 좌우되는 병원 시스템, 의사들의 과로, 그리고 그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 한 장면에서는 병원 이사장이 정치적 압력으로 중증 외상센터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맞서 의사들이 단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자문했어요. 비가 내리는 도쿄 거리, 무심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힘들 겁니다. 일본 미디어는 종종 사회 문제를 우회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불편한 진실보다는 편안한 환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반면 한국 드라마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회사 점심시간, 동료 에리카에게 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구내식당의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은 드라마를 통해서까지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네.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리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관심이 깃들었어요. 맞아. 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가 있어 보여. 그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아닐까? 드라마 속 한국 남성 의사들은 단순히 멋있는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환자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의사가 VIP 환자보다 응급 환자를 먼저 수술하겠다고 결정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 그런 용기와 정의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이 드라마를 계기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가 강한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남성들의 모습.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패션 뒤에는 강한 신념과 용기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사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그건 제게 큰 영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은 이제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그 사회의 본질과 가치관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을 읽으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드라마 팬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깊이 매료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제 나라 일본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가 외부 변화에 얼마나 둔감한지 말이에요. 마치 천천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우리는 자신의 변화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 팀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했어요. 회의 중에 한국 팀원이 던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일본 측 상사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받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반면 일본 팀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은 마치 갈라파고스 같아. 한날 저녁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쿄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갈라파고스 마이너스 외부와 단절된 채 독자적인 진화를 겪은 섬. 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 딱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커피를 들이키며 깊이 공감했어요.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도장 문화에 집착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결제를 위해 여러 개의 도장이 필요했고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두가 알면서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느리게 진행됐고 국제 표준보다는 자체 규격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종종 해외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설명해야 했고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한국 팀과 미팅할 때 느끼는 거지만 그들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 켄지의 말이 계속됐어요.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현재에 안주하는 것 같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는 주로 내수 시장을 겨냥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그 결과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죠. 우리 회사에서도 한류 콘텐츠를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들의 성공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주변의 일본 남성들은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안정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죠. 대학 친구 다이스케는 10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승진도 없이 그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지금이 편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 말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 팀의 마케팅 담당자 준호는 매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회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사라, 넌 요즘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많을지도 몰라. 친구 아유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문화적 고립은 편안함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반면 일본은 자신만의 페이스를 고집하며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저는 이제 제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도쿄의 빌딩 숲을 걸으며 문득 든 생각은 이 모든 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일본의 정체와 한국의 부상. 이 대비가 제게는 더 큰 자극이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인식이 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이론과 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진짜 그들을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크린 속 이미지와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마침 회사에서 서울 출장 기회가 왔고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소에 해외 출장을 꺼리던 제가 갑자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사라, 정말 서울에 가고 싶은 거야? 상사가 물었어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는 동안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앞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한국지사의 팀장 민우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단정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공간의 분위기를 장악했어요. 하지만 그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존재감이었습니다. 사라 씨, 일본에서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편안한 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외국 파트너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동료로 대했어요. 민우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면서도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팀원이 의견을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즉시 칭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했지만 팀원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팀 전체를 데리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우리 군대에서 배운 건데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팀워크를 다지는데 중요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격식을 조금 내려놓고 팀원들과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리더로서의 품격은 잃지 않았어요. 그 균형감이 놀라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만난 다른 한국 남성 직원들도 비슷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를 존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 음료가 비면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음식을 골고루 나누는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 준호가 인상적이었죠. 저는 군 복무 때 통신병이었어요. 그때 배운 책임감이 지금 제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준호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 남성들의 군 경험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직업 윤리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는 회사에서 가장 어린 직원이었지만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장 동안 다양한 직업의 한국 남성들을 만났어요. IT 스타트업 창업자, 요리사, 택시 기사까지.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컨시어지는 손님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챙겼고 식당의 요리사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어요. 택시기사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고 더 친절하게 도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진 것은 책임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품격 사이의 균형이었어요. 그들은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면서도 개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본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한국 남성들에게서는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한강변을 산책하며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고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는 과장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제로 만난 그들은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결함도 있고 약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언젠가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오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 출장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상사가 제 보고서에 감명받았는지 한국 시장 담당자로 지명해 주었어요. 덕분에 서울을 자주 방문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재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응급구조사였죠.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서울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재훈이 도움을 줬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말이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던 저에게 그는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올려다본 그의 얼굴,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일본에서 2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는 제가 찾던 곳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저는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일본에서 응급의료 연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에 올 때마다 재훈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제게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북촌의 골목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어요. 재훈은 다른 한국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매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죠.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제 일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재훈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달리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가며 타인을 구했고 항상 가장 위험한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카지야가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카지야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저녁 도쿄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고백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한 테이블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우리 오랫동안 알아왔잖아. 함께하면 편안할 거야. 카즈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예의 바르고 온화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분명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부족했어요. 주도적이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는 항상 안전한 길만을 택했고 위험을 감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 앞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머리로는 그가 좋은 선택임을 알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익숙한 일본에서의 안정된 삶과 도전적이지만 새로운 한국에서의 삶.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그 고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제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서울에서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우연히 그곳에 있던 재훈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밤중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찼을 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나타난 재훈의 모습, 그가 노인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용기와 헌신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어요? 나중에 물었죠. 그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군대에서도 배웠지만 이건 제 직업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카즈야와의 관계는 편안했지만 재훈과의 관계는 신뢰와 존경에 기반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재훈의 옆에 있으면 제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용기와 책임감, 타인을 향한 배려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카즈야에게 정중하게 마음을 전했어요. 잘 정돈된 공원 벤치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 카즈야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 아팠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개인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보여준 힘과 인간성에 대한 존경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본을 떠난다는 것,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때로는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재훈은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왔고 저는 그에게 일본 문화의 섬세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각국의 음식 문화를 나누고 영화를 보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1년 후 벚꽃이 만발한 서울의 봄날 재훈이 프로포즈했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건넸어요.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살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재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양쪽 모두 걱정이 있었어요. 특히 제 부모님은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불편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소식을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말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니? 어머니가 우려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살짝 실망감도 묻어났습니다. 엄마, 재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가족의 지지 없이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외로운 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재훈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진정성과 예의, 그리고 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머니는 재훈이 준비해온 작은 선물에 감동하셨고, 아버지는 그의 직업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은 서울과 도쿄에서 2번 열었어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서울에서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따랐고, 도쿄에서는 일본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나라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평화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여전히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일하고 있지만 집은 서울에 마련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져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음식, 생활 습관, 사회적 관계 방식 등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배려와 이해 덕분에 적응해 나갔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는 일이야. 재훈이 종종 말하곤 했어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